와, 왔다. 우와, 노름에서 한 사내가 마지막 판돈을 걸었습니다. 이기면 한여를 주겠다. 대감의 말에 눈이 번쩍 띄었죠. 그렇게 얻은 늙은 하녀,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복이 아니라 재앙을 얻었구만.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녀에게 신기술을 배웠어요. 뭐요? 새로운 기술. 도대체 이 여인의 정체는 뭘까요? 그리고 노름꾼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은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가요? 지역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곳을 향해 행운의 글로벌을 보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도 남평고을 해가 뉘언니지는 저녁 무렵이면 주막 처마 아래로 사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박만복이라는 사내가 앉아 있었죠. 45세. 헝클어진 상투에 해해진 광목 두루마기를 걸친 그의 손끝은 묘하게도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자, 이번 탄이다. 내가 오늘은 반드시 딴다. 만복의 목소리가 주막 안을 울렸어요. 투전판 위로 손이 날아다니고 장기알이 딸깍딸깍 부딪혔습니다. 그를 보는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근거렸죠. 저 양반이 또 시작이구만. 팩이라는 소리를 듣다니 오늘도 지갑을 털리겠네. 아니야, 저 사람 손끝을 보게. 심리를 읽는 재주가 보통이 아니야. 상대가 뭘 낼지 눈빛만 봐도 안다더군. 만복은 정말로 노름의 귀신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패를 준 손가락의 떨림, 눈동자가 흔들리는 순간, 침을 삼키는 타이밍까지 모두 읽어냈어요. 장기판에서는 상대의 다음 수를 미리 예측했고, 투전에서는 상대가 언제 거짓일을 내는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저 사람 지금 허세를 부리고 있군. 손에 준 건 별것 없어. 속으로 중얼거리며 만복은 과감하게 판돈을 올렸습니다. 상대는 식은땀을 흘리며 패를 내려놓았죠. 이번은 내 차례다. 동전들이 만복 쪽으로 쏟아졌습니다. 주막 안에서 탄식과 감탄이 뒤섞여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만복의 승리는 언제나 잠시뿐이었습니다. 딴도는 그날 밤 다른 노름에서 고스란히 날아가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이기면 더 큰 판을 찾아 나섰고 지면 본전 생각에 더 깊이 빠져들었죠. 한 양 따면 10량을 걸고 10량 따면 100량을 노렸습니다. 그러다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어요. 어느새 만복은 조선 팔도를 떠돌며 노름을 전전하는 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패기라 불렀어요. 귀신처럼 패를 읽어내지만 결국 귀신에 홀린 듯 파멸로 치닫는 사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언젠가부터 떨림이 생겼고 눈가에는 핏발이 서 있었죠. 그날도 만복은 주막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마지막 동전 면잎을 손바닥에 굴리고 있었어요. 이걸로 뭘 하나. 막걸리 한 사발도 안 되는 돈인데 빚쟁이들은 매일 찾아와 독촉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한때 총명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서당에 다녔던 소녀는 온데간데 없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막문이 벌컥 열리더니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사내 하나가 들어섰죠. 고을의 큰 부자 이대감의 집 아전이었습니다. 박만복이라는 자가 여기 있다지. 만복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에 경계와 궁금증이 동시에 어렸습니다. 내가 박만복인데 무슨 일이요? 아전은 코웃음을 치며 편지 한 장을 던졌습니다. 우리 대감 어르신께서 자네를 찾으신다. 오늘 밤 비밀 노름이 열리는데 소문난 패기를 한번 보고 싶다 하시더군. 만복의 눈빛이 번뜩이었습니다. 이 대감이라면 고을에서 손꼽히는 갑부였죠. 논밭이 수백 마지기요, 곳간에는 쌀이 산더미였습니다. 고을 사도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권세가였어요. 대감님이 날 왜 찾으시오? 글쎄다, 심심풀이 상대가 필요하신가 보지. 소문 듣자 하니 자네가 사람 심리를 귀신같이 읽어낸다며? 대감님께서 그런 재주군이 궁금하신 모양이야. 어찌하겠나? 깔냐, 말테냐? 만복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건 기회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대감 같은 부자를 상대로 한판 크겠다면 모든 게 해결돼. 어머니 묘비는 물론이고 빚도 갚고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 가겠소. 당장 가겠소. 만복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전은 비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그럼 오늘 밤 삼경에 대감댁 뒷문으로 오게. 늦으면 문 닫으니 시간 잘 지키고. 아전이 사라지자 주막안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만복이 저 양반 이번은 큰 코 다치렸네. 이 대감이 노름판에서 봉이냐? 만복이가 오히려 털릴걸? 패기고 뭐고 돈 앞에서는 귀신도 무릎 꿇는 법이지. 하지만 만복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번 판만 이기면 돼. 이번 판만 따면 내 인생도 바뀐다. 어머니 묘 앞에 무릎 꿇고 드디어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밤이 깊어지자 만복은 누더 같은 옷을 털고 대감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마치 운명의 덫으로 걸어가는 짐승 같았죠. 달빛 아래 그의 얼굴에는 욕심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오늘 밤 그가 따게 될 것은 돈이 아니라 평생의 업보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업보가 결국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것도요. 삼경이 되자 만복은 이대감댁 뒷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이 솟은 담장 너머로 기와집의 윤곽이 어둠 속에 드러났죠. 문이 삐걱 열리며 아전이 손짓했어요. 들어오게, 대감님께서 기다리신다. 만복은 침을 꿀꺽 삼키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안채로 들어서자 은은한 등불 아래 한 사내가 앉아 있었어요.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이대감이었습니다. 두터운 비단 도포에 옥으로 만든 가근에 손에는 백옥 부채를 들고 있었죠. 오, 소문의 패기가 왔구만. 안깨대감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만복은 무릎을 꿇고 인사했어요. 초라한 몸으로 대감 어르신을 뵙게 되어 황송하옵니다. 허허, 격식은 됐네. 오늘 밤은 신분고하를 따지지 않는 판이야. 자네가 정말로 사람 심리를 읽어낸다지. 한번 보자고. 대감이 손뼉을 치자 하인이 투전패와 장기판을 가져왔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가 벽에 일렁였죠. 만복은 자리에 앉으며 주위를 살폈어요. 방 안 구석에는 몇몇 양반들이 구경꾼으로 앉아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자, 시작하지. 첫 판은 투전이야. 판도는 은자 10냥. 대감이 패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은자 10냥이면 보통 사람이 1년 벌어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죠. 대감님, 소인은 빈털털이라 판돈이 없사옵니다. 염려게 지면 빚으로 남고 이기면 가져가면 되지. 어차피 자네 목숨이 담보 아닌가? 대감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차가운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만복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첫 패가 돌아갔습니다. 만복은 패를 집어들며 대감의 얼굴을 슬쩍 관찰했어요. 눈동자의 움직임, 입술의 떨림, 손가락의 미세한 경향까지 모든 걸 읽어냈습니다. 저 양반 좋은 패를 쥐고 있어. 하지만 너무 티를 낸다. 역으로 허세일 수도 없. 만복은 신중하게 패를 내려놓았습니다. 가로 가겠습니다. 호, 과감하군. 좋아, 나도 봤지. 대감이 패를 펼쳤습니다. 장삼이 나왔죠. 만복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자신의 패는 열이었어요. 첫 판은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은자 10냥이 만복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죠. 오,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었구만. 대감님을 상대로 첫 판을 따다니? 하지만 대감은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미있어. 다음 판을 하지. 이번엔 은자 20이야. 판돈이 2배로 뛰었습니다. 만복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기면 30, 어머니 묘비를 세우고도 남는 돈이었죠. 두 번째 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대감의 손놀림이 달랐어요. 더 신중하고 더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패가 섞이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죠. 자, 가져가게. 패를 집어든 만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악의 패였어요. 구도 안 되는 자패들 뿐이었습니다. 이건 포기해야, 아니야. 상대의 심리를 읽어야 해. 만복은 문을 가늘게 뜨며 대감을 주시했습니다. 대감은 패를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만복은 아락했습니다. 왼손 검지가 미세하게 떨린걸요. 저 양반도 좋은 패가 아니야. 허세를 부리고 있어. 승부를 보겠습니다. 오래로 가겠습니다. 만복이 외쳤습니다. 구경꾼들이 숨을 죽였죠. 5인이라니 미쳤나 싶었습니다. 대감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허허, 배짱이 두둑하구만. 좋아지. 패가 펼쳐졌습니다. 대감의 패는 8이었고 만복의 패는 7이었어요. 만복이 졌습니다. 크, 만복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죠. 빚이 20 더 늘어났습니다.
어떤가? 계속하겠나? 그만두겠나? 대감이 물었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이길 때까지요. 그래, 좋아. 그럼 이번엔 재미있는 판을 하지. 투전 말고 장기로 하세. 하인이 장기판을 가져왔습니다. 대감이 말을 하나씩 놓으며 말했죠. 단순한 장기가 아니야. 내가 한 수를 두면 자네가 다음 수를 예측하는 거지. 맞히면 자네가 이기고 틀리면 내가 이긴다. 판도는 지금까지 번 것과 잃은 것 전부 어떤가? 만복은 침을 삼켰습니다. 이건 순전히 심리전이었어요.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어내야 이기는 판이었죠.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대감이 말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차였어요. 장기판 위에 탁 놓였습니다. 자, 내 다음 수는? 만복은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대감의 숨소리, 손가락의 움직임, 눈동자가 향한 곳까지 모든 걸 읽어냈어요. 저 양반, 지금 포를 만지작거리고 써. 하지만 시선은 마에 가 있지. 미끼야. 진짜 노리는 건 상입니다. 대감님은 상을 움직이실 겁니다. 대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상을 집어들었죠. 정답이야. 구경꾼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대단한데 정말 귀신이로군. 대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번 더 하지. 이번에도 마치면 자네가 진짜로 패기임을 인정하겠네. 두 번째 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대감이 조를 움직였어요. 다음 수는 만복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이번엔 더 어려웠어요. 대감은 아무런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포커페이스였죠. 하지만 만복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년간 수천 판의 노름에서 익힌 직관을 총동원했어요. 저 양반 지금 긴장하고 있어. 호흡이 미세하게 빨라졌어. 이건 중요한 수라는 뜻이야. 그럼 4입니다. 왕을 지키려 하실 겁니다. 그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감이 천천히 손을 뻗어 4를 집어들었어요. 정답이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만복은 그 순간 살아있음을 느꼈죠. 이거야. 이게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마지막 판이네. 이번엔 내가 세 수를 연속으로 두겠네. 자네가 모두 맞히면 자네 승리. 하나라도 틀리면 내 승리야. 판도는 재미있게 하지. 자네가 이기면 내 하녀 하나를 주겠네. 만복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녀를요? 그래. 늙고 잔소리 심하지만 나름 쓸모는 있지. 돈보다 사람이 더 귀한 법이니까. 어떤가? 만복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대감이 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수, 포를 전진 마입니다. 정답. 두 번째 수, 차를 옆으로 상입니다. 정답. 마지막 세 번째 수, 대감의 손이 여러 말 위를 베했습니다. 촛불이 깜빡이며 그림자가 흔들렸죠. 만복은 온 신경을 집중했어요. 그때 대감의 손이 한 마리에 닿았습니다. 복자가 새겨진 특별한 장기알이었어요. 복입니다. 복을 움직이실 겁니다. 대감이 빙그레 웃으며 복자말을 들어올렸습니다. 정답이네. 자네가 이겼어. 만복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죠. 이겼다. 드디어 이겼다. 대감은 부채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하녀를 보내주겠네. 그런데 말이야. 대감의 눈빛이 묘하게 빛났어요. 자네는 복을 얻은 게 아니라 업을 얻은 걸세. 그걸 알게 될 거야. 업이라뇨? 곧 알게 되겠지. 허허. 만복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일단 이겼으니까요. 그는 비틀거리며 대감댁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죠. 하늘에는 별이 총했고 어디선가 까치가 울었습니다. 만복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제가 드디어 한 판을 땄습니다. 이제 곧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딴 것이 단순한 노름의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내일 아침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여인이 찾아올 거라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만복은 누더기 이불을 덮고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간밤에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죠. 그때 밖에서 술에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그가 방만 보기 사는 초가라고 하던데 맞소. 저 허름한 집이 맞소. 만복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문 틈으로 내다보니 낡은 술래 하나가 대문 앞에 멈춰서 있었어요. 아전 둘이 수레를 끌고 왔고 그 위에는 거친 무명옷을 입은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만복이 문을 열고 나가자 아전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약속한 하녀를 데려왔네. 춘월이라고 하네.
잘 부려먹게. 저 여인이 하녀라고요? 만복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수레에서 내린 여인을 보니 50은 됐을 법한 나이였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남노했으며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죠. 대감님께서 늙고 잔소리 심하다 하셨지. 그래도 일소는 쓸모 있을 게야. 자, 그럼 우린 가겠네. 아전들이 수레를 끌고 떠나자 만복과 춘한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만복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복이라더니 이게 무슨 복인가? 늙은 할멈을 보내다니 대감 양반이 나를 놀린 거로군. 그런데 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만복은 놀라 말을 잃었어요. 여인의 얼굴은 늙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마치 깊은 샘물처럼 투명하고 지혜로워 보였죠. 그리고 손을 보니 의아했습니다. 일하는 여인의 손이라기엔 너무 곱고 부드러웠어요. 주인 나으리 소녀 춘이 옵니다.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하녀의 거친 말투가 아니라 양반과 규수처럼 단정하고 곱게 떨어졌어요. 만복은 눈을 깜빡이었습니다. 춘월이라 그래 들어오시오. 아니 들어와. 감사합니다. 춘이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만복은 뒤따라가며 중얼거렸어요. 이상한 노파록은 하녀 주제에 말씨가 곱기도 하지. 춘월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였고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어요. 부엌 큰 기름때가 찌들었고 마루는 썩어가고 있었죠. 주인 나으리, 이 집은 기운이 막혀 있습니다. 만복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운 무슨 헛소리요. 가난한 집이 다 이렇지 아니옵니다. 가난한 것과 기운이 막힌 것은 다르지요. 지금 이 집은 물길이 잘못되어 복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물길이 잘못됐다니 또 무슨 소리요? 춘월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 복은 타올라 빨리 사라지지만 늙은 복은 천천히 타서 오래 갑니다. 주인 나으리께서는 젊은 복만 쫓다가 늙은 복을 얻으셨습니다. 만복은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무튼 들어왔으니 밥이나 지어주시오. 배가 고프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장독대부터 옮겨야겠습니다. 뭐? 장독대를? 춘월인 대답 대신 밖으로 나가 장독대를 살폈습니다. 집 뒤편 그늘진 곳에 놓여 있었죠. 여기서는 햇빛도 안 들고 바람도 안 통합니다. 이러니 복이 썩지요. 저쪽 양지로 옮겨야 합니다. 장독대 위치가 뭐가 중요하다고. 주인 나으리 소녀가 한 가지 내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만 제 말대로 해주십시오. 3일 후에도 아무 변화가 없으면 소녀가 스스로 떠나겠습니다. 만복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었어요. 좋소, 3일만 기다려보지. 춘월은 곧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장독대를 집 옆 양지 바른 곳으로 옮기고 부엌의 아궁이 위치를 조금 틀었어요. 마루에 깔린 자리도 방향을 바꾸고 대문 앞에 놓인 돌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만복은 멍이 지켜보았죠. 대체 뭐라는 거요? 물길을 바꾸는 겁니다. 복은 물처럼 흐르는 것이라 막힌 곳을 뚫어주면 다시 흐르기 시작하지요. 허튼 소리. 하지만 춘월의 손놀림은 빨랐습니다. 늙은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민첩하게 움직였어요. 해가 지기 전에 집안 구석구석이 말끔히 정리됐습니다. 그제야 춘월은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지었습니다. 냄비에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어요. 보리밥도 정갈나게 지어 상에 올렸죠. 만복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뜨자 놀랐어요. 이게 맛이 있네? 정성을 들이면 보리밥도 진수성찬이 됩니다. 춘월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만복은 계속 춘월을 헬긋거렸어요. 밥 먹는 자세도 단정했고 숟가락 놓는 법도 예의 바른 집안의 규수 같았습니다. 춘월은 대체 누구요? 어째서 대감대하 하녀가 된 거요? 춘월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녀도 한때는 좋은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욕심이 집안을 망쳤지요. 그 뒤로 세상을 떠돌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소? 복은 돈이 아니라 지혜에 있다는 것을요. 주인 나으리께서도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만복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혜로 밥을 먹고 살 수 있어? 세상은 돈이 전부요. 그렇게 믿으셨기에 지금 이 지경이 되신 게 아니겠습니까? 춘월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만복은 얼굴이 붉어지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할 말이 없구려. 그날 밤 만복은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춘월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복은 돈이 아니라 지혜에 있다. 정말 그런 걸까? 한편 마을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우물가에 안들이 모였어요. 들었소? 박만복이 노름으로 한혈에 땄다던데 한라기보다 늙은 할멈을 데려왔다더군. 대감 양반이 골탕 먹인 거지. 허허, 복이라더니 복병을 보냈구만. 그 집은 이제 완전히 망했어. 노파 한 명 더 먹여 살리려면 만복이가 더 고생하겠네. 비웃음과 수금거림이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만복은 장터에 나가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어요. 저기 박만복 온다. 하녀 자랑 좀 들어볼까? 야, 만복아, 노름으로 딴 하녀가 어떤가? 살림 잘하던가? 만복은 이를 악물고 걸어갔습니다. 창피하고 보냈죠.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이긴 건데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가지만 사흘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복이 장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오래된 빚쟁이를 만났어요. 만복이 아닌가? 아, 김주사님. 만복은 움찔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3년 전 빌린 돈 5냥을 아직 못 갚고 있었죠. 그 돈 말이야, 이제 갚지 않아도 되네.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신기한 일이지. 나도 며칠 전부터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자네 빚은 그냥 탕감해주기로 했네. 가난한 사람끼리 뭐. 만복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빚이 사라졌다. 주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네. 그나저나 자네 집에서 무슨 좋은 일 있나? 요새 기운이 달라 보이던데. 집으로 돌아온 만복은 춘우를 불렀습니다. 춘얼, 이게 어찌 된 일이요? 빚쟁이가 빚을 탐감해줬소. 춘얼은 마당을 쓸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은 돌기 시작했습니다. 복이 깨어난 겁니다. 주인 나으리, 정말로 당신이 바꾼 물길 때문에 물길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복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주인 나으리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만복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로 이 늙은 하녀가 복을 가져온 건가? 그날 저녁 춘얼은 등잔불을 켜고 만복에게 말했습니다. 주인 나으리, 내일부터는 장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왜요? 소녀가 장사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노름이 아닌 진짜 돈 버는 법을요. 만복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장사, 자신이.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한켠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청했고 춘월의 그림자가 등불 아래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만복은 문득 깨달았죠. 이 여인은 단순한 하녀가 아니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 만복은 춘월의 손에 이끌려 방문을 열었습니다. 주인 나으리, 일어나십시오. 해가 뜨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 이른데 뭘 하자는 거요? 만복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죠. 춘월은 이미 마당에 나가 있었어요. 손에는 빗자루와 물동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먼저 마당부터 쓸어야 합니다. 복은 깨끗한 곳으로 들어오는 법이지요. 마당을 쓴다고 복이 온다니 참 신기한 소리를 하시는구려. 하지만 만복도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춘호를 도와 마당을 쓸기 시작했어요. 먼지가 피어오르고 낙엽이 한쪽으로 모였습니다. 주인 나으리 보십시오. 이 먼지가 바로 막힌 기운입니다. 쌓여 있으면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없지요. 그래서 치우는 거요? 그렇습니다. 집도 사람 몸과 같아서 막힌 곳을 뚫어주면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마당을 다 쓸자 춘월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궁이를 살피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 아궁이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연기가 제대로 빠지지 않아 화기가 집안에 갇혀 있습니다. 아궁이를? 그건 옛날부터 저렇게 있던 건데 옛 것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바꿔야 할 건 바꿔야지요. 춘월은 만복과 함께 아궁이 주변에 돌을 조금씩 옮겼습니다. 각도를 틀고 입구를 넓혔어요. 이제 불을 지펴보십시오. 만복이 불을 붙이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연기가 집안으로 역류하곤 했는데 이번엔 깨끗하게 굴뚝으로 빠져나갔죠. 오, 이게 어찌 된 일이요? 기운이 제대로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불의 기운이 밖으로 나가고 새 기운이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날 오후 춘월은 만복을 마루에 앉혔습니다. 낡은 종이와 붓을 꺼내더니 탁자 위에 놓았어요. 주인 나으리, 이제부터 소녀가 글과 셈법을 가르치겠습니다. 글, 셈법. 나는 어린 때 서당에 다녔어. 그 정도는 알아요. 아는 것과 쓸 줄 아는 건 다릅니다. 주인 나으리께서는 노름에만 그 재주를 써왔지요. 이제는 장사에 써야 합니다.
만복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장사라? 나 같은 놈이 무슨 장사를 한다고? 주인 나으리는 사람의 심리를 읽는 재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재주로 노름을 하니 읽는 겁니다. 장사했으면 크게 될 것입니다. 춘월은 종이 위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장터에서 쌀가마가 3년입니다. 그런데 한 달 뒤면 어찌 될까요? 글쎄요, 그걸 어찌합니까? 흉년이 들면 오르고 풍년이 들면 내립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지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춘월은 장터에서 본 것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쌀 장수들의 표정, 곡식을 실어 나르는 수레의 양, 관청에서 나오는 고시문까지 모든 게 정보였습니다. 지금 상인들이 쌀을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곧 쌀값이 오를 거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도 쌀을 사야 하는 거요? 아닙니다. 쌀이 오르면 소금과 젓갈이 필요해집니다. 사람들은 쌀값이 오르면 반찬으로 버티려 하거든요. 지금 염전 상인을 찾아가십시오. 만복은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이건 노름과는 다른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똑같이 상대의 심리를 읽어야 했죠. 춘월, 당신은 대체 어떻게 이런 걸 다 아는 거요? 소녀도 한때는 큰 상단을 운영하는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우며 장부를 정리하고 거래를 지켜봤지요.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장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요. 만복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노름에서 느끼던 그 전율과는 다른 무언가였어요. 이건 파괴가 아니라 건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복은 춘월의 말대로 염전상인 박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주막에서 술을 마시던 박서방은 만복을 보자 코웃음을 쳤어요. 오, 패기 양반이 웬일인가? 또 노름 찼나? 아니요, 사업 이야기를 하러 왔소. 자네가? 박서방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진지했어요. 박서방, 요즘 소금이 잘 안 팔린다고 들었어. 내가 한가 사겠소. 뭐? 자네가 소금을 대신? 조건이 있어. 지금 당장 주지 말고 한 달 뒤에 주시오. 그때 값을 치르겠소. 박서방은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지만 좋네. 한가 예약해주지. 만복은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약속하시오. 한 달 뒤에요. 집으로 돌아와 춘월에게 말하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기다리십시오. 돈은 급하게 쫓으면 도망가지만 차분히 기다리면 찾아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말로 춘월의 말대로 쌀값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장터는 술렁고 사람들은 쌀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쌀 한 가마 단양이 됐다더군. 이러다 굶어 죽겠어. 반찬이라도 사야지. 소금과 젓갈을 찾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박서방은 깜짝 놀랐죠. 이게 어찌된 일인가. 소금이 날개 돋친 듯 팔리네. 한 달 뒤 만복이 찾아가자 박서방은 활짝 웃으며 맞았습니다. 만복이 자네 귀신이야. 어떻게 알았나? 운이 좋았지요. 한 가마가 아니라 10가마라도 팔겠네. 값도 처음 약속대로 줄게. 만복은 소금 한 가를 받아 장터에 내놨습니다. 순식간에 팔렸어요. 원가의 2배 값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세웠습니다. 춘월, 이걸 보시오. 노름 없이도 돈을 벌었소. 춘월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셨지요? 돈은 도는 겁니다.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읽는 거지요. 그날 밤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래전에 만복에게 돈을 빌려준 이 영감이 찾아왔어요. 만복이 자네 빈말이야. 만복은 움찔했습니다. 이 영감에게는 7냥을 비쳤죠. 영감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오. 곧 갚겠소. 아니야, 빚은 내가 요새 좀 풀려서 말이야. 자네도 이제 사람 구실 하려는 것 같으니 응원해주고 싶네. 영감님, 만복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빚이 사라진 겁니다. 이 영감이 돌아간 뒤 춘월이 차를 내왔어요. 주인 나으리, 이제 아시겠습니까? 복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을리의 마음이 바뀌니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바뀌는 겁니다. 내 마음이 바뀌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처음 소녀를 봤을 때 나리는 실망하셨지요. 하지만 이제는 소녀의 말을 듣고 따르십니다. 그게 바로 복을 받아들인 겁니다. 만복은 차를 홀짝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처음엔 늙은 하녀라고 무시했지만 지금은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금쪽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춘월은 등불을 켜고 다시 종이를 펼쳤어요. 내일부터는 글씨 연습을 하겠습니다. 장부를 쓸 줄 알아야 큰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장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글은 잊지 않습니다. 돈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기록해야 하지요. 만복은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한 글자씩 따라 썼어요. 오랜만에 잡는 붓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왔고 등불 그림자가 벽에 흔들렸죠.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림도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박만복 요새 장사를 시작했다더군. 노름은 안 하고 신기한 일이네. 그 늙은 하녀가 뭔가 가르쳐 주나 보지.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을 얻은 건가? 만복은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디어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노름이 아닌 정직한 길을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부터 만복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식사를 마치면 춘월은 등잔불을 켜고 만복을 마루에 앉혔어요. 주인 나으리,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배우셔야 합니다. 소금 한 감 얹는 것으로는 부족하지요. 뭘 더 배워야 하오? 만복이 물었습니다. 춘월은 종이 위에 숫자들을 빼곡히 적어내려갔어요. 무언가, 이익, 손실, 재고, 만복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단어들이었어요. 주인, 나을리, 도박과 장사는 비슷한 듯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거요? 도박은 상대의 마음을 읽는 법이고 장사는 세상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도박은 한 사람을 이기면 끝이지만 장사는 모두가 이겨야 하지요. 만복은 눈을 깜빡이었어요. 모두가 이긴다? 그게 가능한 일이요? 그렇습니다. 내가 물건을 팔면 나는 돈을 얻고 사는 사람은 필요한 물건을 얻습니다. 둘 다 이기는 겁니다. 하지만 도박은 한 사람 있다면 다른 사람은 반드시 잃지요. 만복의 가슴에 무언가 꽂혔습니다. 20년 동안 노름을 전전하며 느꼈던 허무함이 떠올랐어요. 이기면 기뻤지만 상대가 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거웠죠. 그래서 도박꾼은 끝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겨도 내일 잃고 내일 이겨도 모레 잃지요. 하지만 장사는 쌓이는 겁니다. 춘월은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와 날짜들이었어요. 이게 뭐요? 소녀가 어릴 적 아버지를 도우며 작성했던 장부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정월에 소금 10가마를 샀고 2월에 20가마를 팔았습니다. 이익이 얼마죠? 2배니까. 아닙니다. 보관료, 운반비, 세금을 빼야 합니다. 진짜 이익은 절반이 안 됩니다. 만복은 처음으로 장사해도 이렇게 많은 계산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노름에서는 그저 눈앞에 돈만 보면 됐는데 말이죠. 며칠 밤을 춘월은 만복에게 셈법을 가르쳤습니다. 주판화를 튕기는 법, 장부에 기록하는 법, 거래처를 정리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손에 익혔어요. 주인 나을리의 손은 노름에만 쓰기엔 아깝습니다. 이 손으로 장부를 쓰고 주판을 튕기면 큰 상인이 될 것입니다. 만복은 밤새 연습했습니다. 주판할 소리가 고요한 밤을 깼고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배기 시작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춘월이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주인 나을리, 이제 진짜 장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장날이 보름 뒤지요. 그렇소. 그때까지 물건을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 물건이나 되는 게 아니지요. 세상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춘월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가뭄이 들 것입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그걸 아시오? 달무리를 보십시오. 저렇게 붉고 크면 가뭄의 징조입니다. 게다가 까치들이 낮게 둥지를 틀었지요. 동물들은 사람보다 먼저 압니다. 만복도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정말로 달 주위에 붉은 무리가 져 있었어요. 가뭄이 들면 어찌 돼요? 쌀값이 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쌀을 사재기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지요. 대신 다른 걸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요? 가뭄이 들면 우물이 마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먼 샘터까지 물을 기르러 가야 하지요. 물동이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햇볕이 뜨거우니 사각과 도롱이
물동이도 팔릴 것입니다. 만복의 눈이 반짝이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지요. 춘월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가뭄이 들면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위로예요. 절에 가서 기도하고 무당을 부르고 부적을 사지요. 그럼 부적을 팔라는 거요?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불안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필요한 걸 팔아야 해요. 초와 향, 제사에 쓰는 정갈 물건들을 준비하십시오.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게 도와주는 거지요. 만복은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과 세상의 흐름을 모두 읽어야 했습니다. 노름에서 상대의 눈빛을 읽던 그 재주가 이제는 다르게 쓰이고 있었죠. 춘월, 당신은 정말 대단하오. 어떻게 이 모든 걸 아는 거요? 춘월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등불 아래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섰어요. 소녀의 아버지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큰 상단을 운영하며 돈을 벌었지만 만족하지 못했지요. 남의 것까지 탐하다가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습니다. 소녀는 그때 깨달았어요. 돈은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요.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얼마를 버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묘비를 세우려고 20년을 노름만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만복은 춘월의 지시대로 물건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물동이를 만드는 온기장이를 찾아갔고 삿갓을 짜는 장인에게 주문했어요. 절에서 쓰는 향과 초도 미리 사두었습니다. 만복이 갑자기 웬일인가? 이런 물건들을 사다니 곧 필요할 거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만복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정말로 가뭄이 시작됐어요. 비가 오지 않고 해만 쨍쨍 내리습니다. 논밭이 갈라지고 우물이 마르기 시작했죠. 큰일이야. 올해 농사는 망쳤어. 물을 기르러 산 너머까지 가야 하는데 물동이가 없어. 장날이 되자 만복은 준비한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물동이, 사갓, 도롱이, 그리고 향과 촉까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어요. 아니, 만복이가 이런 걸 팔다니? 때맞춰 준비했구만. 하나죽의 물건이 날개도 친다 팔렸습니다. 만복은 정신없이 손님을 맞았어요. 계산하고 장부에 기록하느라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물건이 다 팔렸습니다. 손에 쥐어진 돈을 세어보니 눈이 휘동그레졌어요. 이럴 수가. 한 달치 노름 판 돈보다 많아. 집으로 돌아와 춘월에게 보고하자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돈 버는 법입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세상의 흐름에 올라타는 것이지요. 만복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노름에서 돈을 딸 때의 그 짜릿함과는 달랐습니다. 이건 뿌듯함이었죠. 정직하게 번 돈이었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판 대가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디어 제대로 된 길을 찾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총했고 만복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마을의 장돌뱅이 김첨지였습니다. 얼굴이 허닥하게 굳어 있었죠. 박만복, 당신 어제 장터에서 장사했다지. 그런만 우리 구역을 침범했어. 허락도 없이 물건을 팔다니 배짱도 좋군. 오늘 당장 사과하고 번 돈의 반을 내놔. 안 그러면 김첨지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만복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장사에도 구역이 있고 세력이 있다는 걸 미처 몰랐던 겁니다. 바로 그때 춘월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십니까? 당신이 그 늙은 한여로군. 비켜, 주인하고 얘기 중이야. 하지만 춘월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이 들으니 김첨지 어르신께서는 의령 쪽 장터를 관리하신다지요. 저희는 남편 장터에서 장사했을 뿐입니다. 뭐? 그건... 김첨지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춘월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어르신께서는 포목과 농기구를 주로 다루시는데 저희는 생활용품을 팔았습니다. 구역도 다르고 물건도 다르지요. 김첨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춘월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이번엔 봐주지만 다음엔 감사합니다. 어르신, 혹시 저희가 물건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수고비를 드리겠습니다.
서로 돕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춘월이 공손하게 말하자 김첨지는 어쩔 수 없이 돌아섰습니다. 만복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춘월 날 뻔했어. 당신이 아니었으면 주인 나으리 장사는 힘이 아니라 지혜로 하는 겁니다. 싸움은 피하되 당당함은 잃지 마십시오. 만복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노름보다 훨씬 복잡했고 춘월의 가르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흐르자 만복의 장사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엔 장터한 귀퉁이에서 물건 몇 개 파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5명의 점원을 거느리게 됐어요. 주인 다을이 이번 달 이익이 100을 넘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던 만복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숫자를 다시 확인했죠. 정말이었습니다. 100냥이면 옛날 같으면 노름에서 1년을 따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어요. 춘월, 이게 다 당신 덕분이요. 내가 어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주인 다을이 은혜는 갚는 게 아닙니다. 이어가는 것이지요. 이제 더 큰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춘월은 마당에 만복을 앉히고 종이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조선 팔도의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남편에서 시작했으니 이제 의령, 진주, 나주까지 뻗어나가야 합니다. 상단을 만드십시오. 상단이라니 그건 너무 큰일. 아니, 주인 나으리의 제주면 충분합니다. 이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복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복심상단이라고 하겠소. 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뜻이지. 춘월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처럼 상단을 운영하십시오. 그해 가을 복심상단의 깃발이 처음으로 장터에 걸렸습니다. 붉은 바탕에 복자가 새겨진 깃발이었죠. 바람에 펄러이는 그 모습을 보며 만복은 가슴이 벅찼어요. 내가 정말 상단 주인이 됐구나. 점원들도 늘어났습니다. 남편의 젊은이 셋, 의령에서 온 사내 둘, 모두 5명이 만복 밑에서 일했어요. 그 중에서도 최석이라는 30살 사내가 가장 똑똑했습니다. 주인 어른, 제가 진주 쪽 거래를 맡아도 되겠습니까? 자네가 하고 싶다면 맡겨보지. 하지만 조심해야 하네. 장사는 신용이 생명이야. 알고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최석은 자신만만했어요. 말도 잘하고 셈도 빨랐습니다. 만복은 그를 믿고 진주 지역 거래를 맡겼죠. 1달, 2달이 지났습니다. 복심상단은 승승장구했어요. 남편 장터에는 복심상단 물건이 가장 먼저 팔렸고 의령과 진주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복심상단 물건은 질이 좋아, 가격도 정직하고 속임수가 없지. 만복은 매일 아침 춘월과 함께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뭐가 팔렸고 내일 뭘 준비해야 하는지 꼼꼼히 체크했어요. 주인 다을이 욕심내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야 멀리 갑니다. 알고 있어.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만 하겠어. 그해 겨울이 되자 복심상단은 전라도 남부에서 손꼽히는 상단이 됐습니다. 만복은 꿈만 같았어요. 2년 전만 해도 주막 구석에서 마지막 동전을 세던 자신이 이제는 수십 명을 먹여 살리는 상단 주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저녁 최석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주인 어른, 최석, 무슨 일인가, 왜 그러나? 진주거래가 틀어졌습니다. 만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린가? 자세히 말해보게. 최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는 진주의 큰 상인 박대감과 거래를 했습니다. 비단 100피를 외상으로 받아 팔기로 했죠. 값은 200이었어요. 그래서 비단을 받아 장터에 내놨는데 가짜였습니다. 싸구려 무명에 물을 들인 거였어요. 뭐라고? 만복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단 100필이면 상단 전체 자산의 절반이었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미리 팔아버렸습니다. 손님들이 가짜인 걸 알고 전부 환불을 요구하고 있어요. 게다가 뭔가 박대감이 잠적했습니다. 돈을 받고 도망간 겁니다. 만복은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200앙을 잃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건 신용이었죠. 가짜 비단을 판 상단이라는 소문이 퍼지면 복심 상단은 끝장이었습니다. 왜 확인도 안 하고 받았나? 죄송합니다. 박대감이 워낙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믿을 만하다고 자네가 직접 확인했어야지. 만복은 최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그날 밤 만복은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중얼거렸죠. 끝났어. 다 끝났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야. 문 밖에서 춘월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주인날이 문 좀 여십시오. 가시오. 나는 이제 끝났어. 끝난 게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만복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어요. 무슨 시작이란 말이요. 이배강이 날아갓. 신용도 잃었어. 이제 누가 우리 물건을 사겠어. 춘월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를 내리며 말했죠. 주인날이 복은 위기 속에서 자랍니다. 지혜는 잃을 때 생깁니다. 또 그 소리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요.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주인 나리께서는 지금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만복은 고함쳤어요. 돈을 잃었어. 신용을 잃었어. 아닙니다. 주인 나리는 교훈을 얻으셨습니다. 춘월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남을 밑에 확인하는 것, 거래는 반드시 직접 보고해야 하는 것, 그리고 부하를 관리하는 법이요. 만복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춘월이 이어서 말했죠. 소녀의 아버지도 이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도망쳤지요. 책임을 지지 않고 남탓만 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주인 나리는 어찌하시겠습니까? 나는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어찌해야 하오? 먼저 손님들께 사죄하십시오. 그리고 환불해 드리십시오. 비록 돈이 없어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환불을 하라는 거예요? 외상으로 받은 걸 외상으로 갚으십시오. 신용으로요. 만복은 눈을 크게 떴어요. 신용으로? 그렇습니다. 손님들께 찾아가 사죄하고 약속하십시오. 석 달 안에 반드시 돈을 갚겠다고요. 만약 못 갚으면 상단을 닫겠다고 하십시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주인 나리께서 지난 1년 동안 쌓은 신용이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장사했고 한 번도 속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주인 어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만복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춘이 가르쳐준 대로 정직하게 장사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죠. 다음 날 아침 만복은 가짜 비단을 산 손님들을 이리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어요. 제 불찰입니다. 부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석 달만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돈을 갚겠습니다. 처음엔 손님들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 상단을 믿었는데 이게 무슨 짓이요? 다시는 복심 상단 물건 안 사. 하지만 만복이 진심으로 사죄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박주인, 일어나시오. 그동안 우리가 당신 덕 본 것도 많지 않소. 한번 실수는 있는 법이지. 석 달 기다려보겠소. 대신 약속 꼭 지키시오. 우리도 당신을 믿고 기다리는 거요. 만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날부터 만복은 미친 듯이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장터를 뛰어다니며 물건을 팔았습니다. 이익을 남기지 않고 원가에 가깝게 팔아 손님을 모았죠. 복심 상단이 미쳤나? 왜 이렇게 싸게 파는 거야? 손님을 모으는 거지. 빨리 사자. 물건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만복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모든 거래는 내가 직접 확인한다. 그리고 외상은 받되 외상을 줄 때도 신용을 본다. 춘월이 조언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 더 추가하십시오. 손님에게도 외상을 주십시오. 손님에게요? 그렇습니다. 믿을 만한 손님에게는 물건을 먼저 주고 나중에 받으십시오. 그게 진짜 신용입니다. 만복은 그 말대로 했어요. 오래 거래한 손님들에게는 먼저 물건을 주고 나중에 돈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죠. 박주인, 이래도 되는 거요? 우리가 떼먹으면 어쩌려고. 당신들을 믿소. 당신들도 나를 믿어주지 않았어.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만복은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먹는 것도 줄이고 자는 시간도 아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 모든 손님에게 환불해줬습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요. 박주인, 정말 대단하오. 약속을 지키다니. 역시 복심상단이야. 그날 이후 복심상단의 신용은 더 높아졌습니다. 오히려 위기 전보다 손님이 늘었어요. 저 상단은 믿을 수 있어. 위기에도 약속을 지키더라고. 만복은 그날 밤 춘월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다. 복은 위기 속에서 자랏. 춘월은 미소 지었죠. 이제 진짜 큰 상단이 될 준비가 됐습니다. 석 달 뒤 복심상단은 전라도에서 가장 큰 상단으로 상장했습니다. 남편, 의령, 진주는 물론 나주와 광주까지 지점이 생겼어요. 하루에도 수십 개의 수레가 복심상단 깃발을 달고 오갔습니다. 주인 어른, 이번 달 이익이 500강을 넘었습니다. 점원들이 기쁜 소리로 외쳤죠. 만복은 장부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500이면 옛날 같으면 평생 모아도 보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모두 수고들 했네. 오늘은 술과 고기를 푸짐하게 사주겠네. 점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등불이 밝게 타올랐어요. 만복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그날 밤 만복은 춘월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춘월, 이제 그만 쉬시오. 점원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소? 아닙니다. 소녀는 괜찮습니다. 괜찮긴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소. 이제 그만 한여 노릇은 그만두시오. 춘월은 손을 멈추고 만복을 바라보았어요. 등불 아래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주름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었습니다. 주인 나으리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만복은 목이 메웠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춘월, 이제 당신은 내 하녀가 아니오. 당신은 말을 잇지 못하고 만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내 은인이자 스승이요. 아니, 그보다 더한 당신은 내 가족이요. 춘월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주인 나으리, 고맙습니다. 하지만, 무슨 하지만 있어. 소녀는 이제 떠나야 합니다. 뭐라고? 만복은 벌떡 일어섰어요. 떠나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정해진 일이었지요. 소녀는 주인 나으리께 필요한 걸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제는 소녀 없이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어요. 만복은 춘월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당신 없이 어떻게 상단을 운영합니까? 당신의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요. 그 주인 나으리께는 이미 지혜가 있습니다. 소녀는 그저 끄집어냈을 뿐이에요. 사람 마음 읽는 법, 세상 흐름 보는 법 모두 나을리 안에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필요하오. 단지 장사 때문만이 아니오. 당신은 내게 주인 나으리. 춘월이 부드럽게 만복의 손을 잡았어요. 소녀가 온 이유를 아십니까? 이대감이 노름판에서 내가 이겨서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전부터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주인 나을리는 마음에 빚을 치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님께요. 만복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를. 그렇습니다. 20년을 묘비 하나 세우지 못한 채 노름만 하셨지요. 그 한이 쌓이고 쌓여 나을리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소녀는 그 한을 풀어드리러 온 겁니다. 그럼 당신은? 소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나으리께서 따는 건 하녀가 아니라 인생의 스승이었어요. 만복은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가지 마시오. 나는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이오. 나으리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사람을 믿고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춘월은 만복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내일 새벽 소녀는 떠나겠습니다. 떠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엇이든 말씀하시오. 어머님 묘에 가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십시오. 다음 날 새벽 만복이 눈을 떴을 때 춘월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고 마루에는 편지 한 장만 남아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주인 나을리께. 소녀가 이 편지를 쓸 때 나리는 아직 주무시고 계시겠지요? 소녀는 작별 인사가 서툴러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나리께서는 노름으로 소녀를 얻었다고 생각하셨지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소녀의 아버지 이대감은 평생 돈만 쫓다가 정작 중요한 걸 잃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요. 소녀는 그런 아버지가 싫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지요. 복은 가르침이고 가르침은 나눔이라고요. 그래서 소녀는 하녀로 나섰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나을리였습니다. 나리께서는 어머님을 잃은 상처로 평생을 방황하셨지요. 돈이 전부라고 믿으며 노름에 빠지셨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알았어요. 나을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선함이 있다는 것을요. 사람을 읽는 재주, 약속을 중히 여기는 마음, 그 모든 게 나을리의 보물이었습니다. 소녀는 그저 그 보물을 꺼내드렸을 뿐입니다. 이제 나으리께서는 혼자서도 잘하실 수 있어요. 상단을 키우고 사람을 아끼고 세상에 복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따낸 건 하녀가 아니라 인생이었습니다. 노름으로 잃었던 인생을 지혜로 되찾으신 겁니다. 복심상단이란 이름처럼 복은 마음에 있습니다. 부디 그 마음 잃지 마십시오. -2 춘월, 이대감의 외동딸 올림.
편지를 읽는 만복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대감의 외동딸,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곱고 단정한 말씨, 깊은 지혜, 장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녀는 처음부터 하녀가 아니었던 겁니다. 부잣집 교수가 일부러 늙은 하녀로 변장해서 온 거였어요. 춘월아 씨. 만복은 편지를 꼭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감사함, 그리움,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내가 제대로 대접도 못 해드렸구나. 하녀라고 부르고 부럽기를 시키고. 하지만 곧 춘월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묘해 가십시오. 만복은 눈물을 훔치고 일어섰어요. 그날 아침 점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가게를 닫는다. 내가 다녀올 곳이 있네. 주인어른 어디를 가십니까?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 만복은 짐을 꾸렸습니다. 상자 하나에 은자 100냥을 담았고 비단 2필과 제사용 술과 떡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비석 하나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뒷산 어머니 묘는 길은 험했습니다. 하지만 만복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23년 만에 드디어 약속을 지키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무덤 앞에 도착하자 만복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작은 흙더미였어요. 어머니, 불효자 만복입니다. 23년 만에 찾아뵙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비석을 세우고 제사를 올리러 왔습니다. 늦었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만복은 손수 잡초를 뽑고 무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자애로운 어머니, 박씨 지묘. 비석에 새겨진 글자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올렸어요. 1번, 2번, 3번. 어머니,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노름꾼이 아니라 상인이 됐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을요. 바람이 불러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복심상단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하지만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요. 춘노라 씨가 가르쳐준 대로 복을 나누는 상단을 만들겠습니다. 그날 해가 질 때까지 만복은 무덤 앞에 앉아 있었어요. 평생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어머니께 들려드렸습니다. 별이 뜨기 시작할 무렵 만복은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아들은 이제 괜찮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만복의 어깨는 가벼웠습니다. 23년간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하늘에는 별이 충했고 어디선가 춘월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하셨습니다, 주인 나이. 이제 진짜 복을 누리실 수 있어요. 어머니 묘소에서 돌아온 만복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은 더 맑아졌고 걸음걸이는 더 당당해졌어요. 점원들도 알아챘습니다. 주인어른께서 뭔가 달라지셨어. 더 편안해 보이시네. 그러게 말이야.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신 것 같아. 그날부터 만복은 상단 운영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를 열어 점원들을 모두 모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복심상단을 함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길로 가려 합니다. 점원들이 술렁거렸죠. 주인어른, 무슨 말씀이십니까? 상단을 정리하시려는 겁니까? 만복은 고개를 저었어요.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이 각자 지역 상단의 주인이 되십시오. 나는 뒤에서 조언만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주인이요? 그렇습니다. 남편은 최석에게, 의령은 김서방에게, 진주는 이 총각에게 맡기겠습니다. 이익의 절반은 여러분이 가지고 나머지는 본 상단에 보내십시오. 점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상단을 나눠준다니, 그것도 점원들에게요? 주인어른, 저희가 과연 그럴 자격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복심상단도 없었어요. 이제 각자의 복심상단을 만드십시오. 단 한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만복은 손가락으로 복자를 허공에 그렸습니다. 복은 마음에 있습니다. 돈을 쫓지 말고 사람을 쫓으십시오. 신용을 지키고 정직하게 장사하십시오. 그것이 복심상단의 철학입니다. 점원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올렸습니다. 주인어른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해 겨울 만복은 남편 고을 한가운데 작은 집을 샀습니다. 석가래를 올리고 기와를 얹어 단정한 서당을 지었어요. 대문 이어 현판을 걸었습니다. 복심제, 복의 마음을 기르는 집이라는 뜻이었죠. 소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박 주인이 서당을 연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저 양반이 글을 가르친다고. 한때 노름꾼이었던 사람이 선생이 되다니. 하지만 만복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서당 대청에 춘월의 초상화를 걸었어요.
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게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그 밑에 글귀를 새겼습니다. 복은 일은 뒤에 오고 지혜는 나눈 뒤에 남는다. 첫날 아이 셋이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집 자식들이었어요. 선생님, 저희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럼 들어오라. 여기서는 신분도 돈도 묻지 않는다.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된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만복은 천자문을 펼쳐 보이며 한 글자씩 가르쳤어요. 하지만 글자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뭔지 아니? 돈이요? 한 아이가 대답했어요. 돈 많으면 복 받은 거 아니에요? 만복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란다. 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게 복이란다. 그럼 선생님은 누구를 만나셨어요? 나는 춘이라는 분을 만났다. 그분이 내 인생을 바꿔주셨지. 만복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노름꾼으로 살다가 한녀를 얻었고 그 한녀가 실은 스승이었다는 이야기를요. 아이들은 숨죽여 들었어요. 와, 그럼 한녀 아줌마가 요술쟁이였나? 요술이 아니라 지혜였단다.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읽는 마음, 그게 진짜 요술이지. 며칠 뒤 또 다른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10명이었어요. 선생님, 저희도 가르쳐주세요. 얼마든지 이리 들어오라. 서당은 점점 커졌습니다. 한 달 뒤엔 20명, 석 달 뒤엔 30명의 아이들이 복심제에서 글을 배웠죠. 만복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글자도 가르치고 셈법도 가르치고 장사하는 법도 알려줬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건 마음이었습니다. 복은 운이 아니라 준비다. 돈은 신용 위에 서야 한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아이들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어느 날 만복은 아이들을 데리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뭘 배우는 거예요? 세상을 배우는 거란다. 저기 쌀장수를 보거라. 표정이 어떠냐? 웃고 있어요. 그래, 그건 장사가 잘 된다는 뜻이지. 하지만 저기 저 사람은 얼굴이 굳어 있어. 물건이 안 팔리는 거야. 사람의 표정을 읽으면 세상을 읽을 수 있단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물었어요. 선생님, 그럼 그 춘월 아줌마는 지금 어디 있어요? 만복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운 얼굴이 떠올랐죠. 글쎄다, 어디 계실까? 보고 싶지 않으세요? 물론 보고 싶지. 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복은 돌고 도는 법이니까.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당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계십니까? 만복이 문을 열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대감이 서 있었거든요. 화려한 도포를 입고 수염을 길게 기른 모습이었죠. 네, 대가어르신 험한이구만. 박 선생, 만복은 황급히 예를 갖췄습니다. 어인일로 이곳까지 내 딸 소식 들으러 왔네. 춘오리가 자네를 가르쳤다지. 예, 제 은인이십니다. 이대감은 서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벽에 걸린 춘월의 초상화를 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딸 연속이 제대로 일을 했구만. 자네가 잘 배웠어. 대감님, 춘월 아씨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한양에 있네. 내가 늙어 상단 일을 물려줬지. 지금은 조선 제1의 상단을 운영하고 있어. 만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선 제1이요? 그래, 준월이가 자네에게서 배운 것도 많았거든. 신용과 정직,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장사법 말이야. 그걸 실천하니 상단이 더 커졌지. 만복은 가슴이 벅찼어요. 자신이 춘월에게 배운 동시에 춘월도 자신에게서 뭔가를 배웠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춘월이가 자네에게 전하라고 했네. 이대감이 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주인 나을게. 아니, 이제는 박 선생님이라 불러야겠지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복심제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신다지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배운 것을 나누시니 복이 1000배로 돌아갈 겁니다. 소녀도 한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상단을 물려받아 더 크게 키우고 있어요. 선생님께 배운 대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장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뵐 날이 있겠지요. 그때는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소녀도 진짜 복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마이너스 춘월올림. 만복은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대감이 말했죠. 춘이가 곧 남편이 올 거네. 내 예순일 잔치 때 말이야. 그때 오시게. 딸 연석이 자네를 꼭 만나고 싶어 한다네. 예, 꼭 가겠습니다. 이대감이 돌아간 뒤 복은 춘월의 초상화 앞에 섰습니다. 춘월아 씨, 고맙습니다. 다시 뵐 수 있어서 기쁩니다.
몇 달 뒤 이대감의 잔칫날이 왔습니다. 만복은 아이들과 함께 이대감으로 갔어요. 화려하게 꾸며진 대청에는 많은 손님이 모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비단 치마 저고리에 옥녀를 꽂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똑같았습니다. 맑고 깊은 샘물 같은 눈빛이었죠. 준월아 씨, 만복이 외쳤습니다. 준월도 만복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젊고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늙은 하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박 선생, 오래간만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이 절했습니다. 춘월이 말했어요. 선생님, 복심제에 소문 들었습니다. 아씨가 가르쳐 주신 걸 전할 뿐입니다. 복은 마음에 있다고요. 제가 오리를 배웠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진심으로요. 이대감이 두 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허허, 스승과 제자가 서로를 스승이라 하니 보기 좋구만. 잔치가 끝나고 만복은 춘월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원을 거며 그동안의 일들을 나눴습니다. 춘월아 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닙니다. 선생님 안에 이미 다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냥 끄집어냈을 뿐이에요. 하지만 춘월이 만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함께 일하면 어떨까요? 제 상당과 선생님의 서당이 힘을 합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서당에서 키운 아이들이 크면 제 상단에서 일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상단에서 번 돈으로 더 많은 서당을 세우는 겁니다. 조선 팔도에 복심제를 만들어요. 만복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요. 그럼 동업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지. 우린 이미. 만복은 춘월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이미 가족이. 전속 춘월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봄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그 후 복심제는 조선 곳곳에 생겼습니다.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던 아이들이 그 일을 배웠고 자라서 정직한 상인이 됐어요. 사람들은 만복을 만복대감이라 불렀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복을 나눠서였죠. 매년 춘월의 생일이면 복심제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복의 위미를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어요. 만복은 늙어서도 여전히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는 노름으로 하녀를 얻었다. 하지만 그 하녀가 내 인생을 땄다. 진짜 복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너희도 기억하거라.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복심제의 창시자 박만복지며 복은 마음에, 지혜는 나눔에, 그리고 그 옆에는 춘이 세운 작은 비석이 하나 더 있었어요. 스승님, 제자가 여기서 다시 배웁니다. 복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라고. 봄바람이 불어와 복심제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만복과 춘월의 이야기는 대대손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끝.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재미없었다면 댓글로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복심과 같은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